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도 또 보이시고요. 자, 3, 6월 강의 개강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우리 공부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10분 정도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2월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2달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 2월 기초 강의는 내용에 대한 어떤 핵심을 다지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초를 닦기 위한 기초를 파기 위한 더 튼튼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수를 몇 점 정도 받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까? 1, 2월 강의를 통해서 32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꽈락 점수가 40%니까 32점 정도였고, 그러면서 1, 2월에 가장 중요했던 건 초수 선생님들도 많았었고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도 물론 마찬가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이제 3, 6월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점에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딱 16점만 더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점? 48점만 맞자는 거죠. 그래서 48점을 맞으면 합격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것이고 아마 커트라인에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은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기출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정확하게 알자,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좋은 점수를 받느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추측을 하는 정도가 많으냐 그렇지 않으냐가 점수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2, 3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거 결코 아니에요. 아마도 시험 볼 때 이것은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한 내용의 것들이 많았었고 거기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도 있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말 재밌게도 정답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은 것을 알자, 뭐 깊이 있게 알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하게 아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깊이 있게 다루고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48점을 베이스로 깔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지는 것을 3, 6월 강의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16주간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이번 주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나눠드린 어떤 강의 진도표에 보면 운동생리학 트레이닝 복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5시간씩 총 30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천천히 깊이 있게 차근차근 다지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최대한 뭐 시간을 좀 늘려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3, 6월 강의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과 시간은 맞춰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역학은 2주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측정평가 뭐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강의가 진행될 때 이 강의의 질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수준도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에 더해지는 내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다지고 향상시키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우리는 뭐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생략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혹시 여기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처음이세요? 그러면 이제 책을 오늘 처음 펴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고 오신 정도? 시험은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죠? 못 보셨고. 그래요. 또 조 선생님은요? 처음 뵀는데. 맞아요. 네. 선생님 처음이에요? 그럼 공부를 조금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그 뒤에 선생님은요? 인강으로 좀 들었었어요? 네. 여기 체크무늬 빨간색 옷 선생님은요? 인강 들었어요? 뒤에 선생님은요? 네. 머리 올렸을 때. 네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선생님은요? 오늘 처음 보는 선생님들만, 처음 아니죠? 네. 저기 뒤에 선생님은요? 네, 맞아요. 인강으로 들으셨고요. 저기 뒤에 선생님은요? 인강 듣다가, 네. 아무튼, 그러면 한 분, 선생님은 좀 저랑,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 좀 나눠보시고. 자, 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신체 이해. 1, 2월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한 90%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출문제가 포함되고 추가적인 내용이 더해졌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폭이 좀 더 넓어지셨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대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찾아 큰 단위로 되어 있다는 세포, 조직, 기관,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부터 조직, 기관, 개로 이루어졌대요.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조직을 이룰 것이고,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능적 단위인 기관을 만들어낼 것이고, 기관과 기관들이 모여서 신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세포에서 알아볼 만한 건 크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뭐 정육면체 정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세포 막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세포 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세포막은 뭐 하는 통로래요? 뭐 하는 곳이래요?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대요. 물질이 이동한다라는 건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물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질 이동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동이 있겠지만 물질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이동되기도 할 거예요. 만약 이게 지용성 물질이냐, 스테로이드성 물질이냐, 아니면 비스테로이드성 물질이냐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이 좀 달라지겠죠. 수용성이라고요. 비스테로이드성은 수용성 물질일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성은 지용성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세포막이 약간의 지용성, 스테로이드성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들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이 기름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지용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만 수용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전달자가 필요해요. 그게 2차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거죠. 2차 메신저의 가장 대표적인 자극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칼모듈린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순환성 AMP예요. 사이클릭 AMP를 얘기해요. 얘네들이 중요한 건 순환성 AMP나 칼모듈린은 세포에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세포의 반응이냐면, 특히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칼모듈린을 활성화시킨 건 세포 내에 칼슘의 농도가 높아질 때예요.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는 건 어떤 경우예요? 칼슘이 어떨 때 주도 역할을 해요? 선생님은 제가 관심을 못 줬네요. 선생님도 계셨었는데 1987 선생님은 칼슘은 세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세포 내에서 칼슘은 근수축을 유발해요. 칼슘은 심장근의 수축력을 강화시켜요. 심장근은 근형질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에 따라 심근의 수축력이 결정됐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자, 이 칼슘의 농도에 영향을 받아서 칼모듈린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떤 반응을 주로 일으키냐면 두 가지예요. 물론 이외에도 또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죠. 지질을 분해하거나 하면 당원을 분해하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수축을 한다는 건 뭘 유발한다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지질 분해와 당원 분해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세포의 물질 이동이 얘네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또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뭐 가스도 운반되겠죠. 산소도 움직일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도 움직일 것이고 또 지질분해 당원분해 했으니까 뭐가 움직여지겠어요? 혈중 글루코스가 또 움직여질 거고 지질을 분해했으니까 유리지방산들도 움직여지겠죠. 또 이런 것들을 잘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도 있겠죠. ATP, 아제라든가 또 크레아틴, 키나제라든가 PFK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물질 이동이라는 혈액 속에서 세포 내 속에서 아마 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포질에서 뭐 하겠어요? 이동된 물질을 세포 내 물질, 세포질에 사는 건 물질의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럼 세포질에서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을 저장하겠죠. 그쵸? 그 저장된 물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런 것들이에요. 우리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거고 또 유리지방산으로 저장될 거고 뭐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의 형태들로 전환되고 단백질 합성되기도 할 거고 또 각각의 효소들을 잡고 ATP로 저장되기도 할 거고 또 크레아틴 인산으로 저장되기도 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ATP 아제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해당 과정을 일으키는 PFK 해당 효소가 있을 것이고 TCA 사이클을 돌리는 이소구연 탈수 요소도 작용할 것이고 우리 산화 요소들도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근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분해되어져서 근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빨리 쓰고 늦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질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세포질에서 또 하나 역할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저장했으면 우리가 물질을 저장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임, 인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물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을 저장하고 합성한 다음에 물질을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물질 저장. 합성은 동화라고 한다면 물질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할 때 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화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대사는 세포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똑같이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똑같이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둘의 에너지 대사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세포질의 에너지 대사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산소가 필요 없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는 산소가 필요한 대사야.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사로? 무산소 대사로. 우린 이것을 유산소 대사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산소 대사로 이루어지는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무산소 대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유산소 대사 역시 에너지원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에너지 대사, 무산소 대사에서 주된 에너지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 이 대사를 통해서 요 ATP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요 ATP는 지금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세포질에 저장되어 있어요. 요게 분해되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 이 에너지가 뭘 일으키는 거예요? 근수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쵸? 요 에너지 요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걸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기 가장 옆에 먼저 붙어있는 얘라는 거죠. 크레아틴 인산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사 첫 번째가 ATP PC 시스템이에요. 인원질 시스템이죠. ATP가 분해되고 나면 다시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의 형태죠. ATP는 ADP 아데노신 듀오포스페이트와 더하기 인산기와 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약 몇 킬로칼로리? 7에서 12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방출했어요. 그러면서 근수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수축을 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ADP만 남게 되겠죠. ADP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ATP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ATP를 가지고 근수축을 해요. 물론 ADP를 가지고도 근수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7에서 12kcal 열량 방출하지만 ADP가 보낼 때는 약 3.4kcal 열량밖에 방출을 못해요. 한 반의 반 정도밖에 방출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근수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ATP를 분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ADP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해되어져서 ADP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ADP는 요걸 분해하는 효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디 갔어요? 사라져버렸네.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CK, 크레아틴 키나제. 요 효소를 자극하죠. 이 크레아틴 키나제는 다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시킬 것이고 분해된 인산과 에너지를 다시 ADP에 줘서 ATP를 재합성하게 되겠죠. 그걸 무슨 반응이라 그랬어요? 공액 반응이죠. 기출문제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입형 정도로 충분히 나올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어져서 결국에 몇 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1 ATP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고강도의 빠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ATP는 분해되면 바로 열량을 방출해서 근수축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근육이 계속적인 초고강도 운동 한 10초 남짓에 대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세포질 속에 남게 되는 건 뭐가 남게 되냐면요. 뭐 ADP라든가 아니면 AMP라든가 아니면 무기인산이라든가 크레아틴 이런 것만 남게 돼요. 뭐 얘네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네가 많아지게 되고 무기인산 많아지고 크레아틴 많아져요. 근데 이 무기인산이 많아진다는 건 세포 내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의 부족은 결국 교차결합의 형성 감소뿐만 아니라 또한 트로포닌의 칼슘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게 돼요. 따라서 교차결합 형성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남아도는 얘네들을 다시 어디랑 결합시켜서 얘랑 결합시켜서 다시 ATP를 합성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다른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합성된 에너지를 분해시켜서 결합시켜 놓고 있던 이 에너지를 이 인산기를 ADP에 줘서 ATP를 합성할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산소성, 여기는 무산소 대사를 썼으니까 젖산 시스템이죠. 젖산 시스템에서 주된 연료는 뭐예요? 아까는 인원질 대사에서 주된 연료는 크레아틴 인산이었어요. 젖산 시스템에서 주된 연료는 뭐를 분해해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겠죠. 이 글리코겐이 어디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간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근육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간 글리코겐은 우리는 주로 뭐라 그래요? 혈중을 통해서 근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간 글리코겐은 그냥 혈중 글루코스와 똑같이 보면 돼요. 자, 근 글리코겐과 간 글리코 어찌됐든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근 글리코겐은 세포 내에 있는 거죠. 무엇을 거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건 해당 과정은 뭘 분해한다는 겁니까? 당을 분해한다라는 거죠.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간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투자와 생산의 과정을 보면 투자의 과정이 글루코스가 6인산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ATP를 투자했고 6인산 포도당이 6인산 과당으로 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ATP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TP를 소비했고요. 생산의 과정에서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이 초성 포도산으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2개 ATP를 생산했는데 글리코겐이
두 개의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래서 총 몇 개 ATP? 4개의 ATP를 생산했어요. 총 합이 몇 개 ATP예요? 2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에너지 투자가 글리세르 6인산 포도당에서 6인산 과당으로 변할 때 딱 한 번의 ATP 투자만 있기 때문에 근글리코겐은 마이너스 1 ATP만 투자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산은 똑같이 4 ATP가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총 몇 개 ATP? 3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생산된 ATP는 이렇게 각각 간글리코겐과 근글리코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뭐가 또 생산돼요? 네. 부산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산물이 뭐야? 바로 2개의 젖산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당 과정은 무엇을?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무엇을? 산소가 충분하지 못할 때 젖산이 되는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젖산이라는 것이 결국 세포 내, 혈액 내, 세포질 내 유리되면 결국 방출되는 게 뭐예요? 이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수소이온은 체내의 산성도를, 산도를 높인다. 폐하를 낮춰주게 되죠. 체내를 산성화시키게 돼요. 이 산성화되면 아까 무기인산도 체내의 근수축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 역시도 근수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무기인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는 뭐냐면요. ADP, 즉 ATP, 에너지원의 고갈을 의미해요. ATP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차 결합 감소로 이루어지죠. 또 무기인산의 증가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로포닌이 칼슘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는 걸 의미해요. 즉 얘네 둘 다 결국 뭐를 유발하냐면 교차결합 감소를 유발해요. 즉 교차결합 감소는 결국 얘가 많아야 힘이 생성되는 것인데 결국 얘 때문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트로포닌의 칼슘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요. 얘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결합 형성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에너지의 고갈이었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PFK 해당 요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요. 해당 요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린다는 건 결국 뭐의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ATP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방을 통해서 대사연료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뭐 400m 전력 질주를 하고 나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의 축적 때문이에요? 젖산의 축적 때문이에요. 근데 젖산은 나중에 어디로 가서?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린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젖산이 피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피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 때문이에요? 체내의 수소이온 때문이에요. 즉 얘가 여기에서의 PFK 해당 과정에 일으키는 해당 요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즉 에너지 대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트로포닌에 대한 칼슘의 민감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바로 수축 기전에서 교차결합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바로 세포 질 수준에서의 얘기였죠. 그러면 이런 과정도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가 충분할 때? 산소가 충분할 때 에너지원을 만들어요. 근데 산소가 충분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해당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젖산을 얘기했지만 산소가 충분하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초성 포도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뀌어요. 이 아세틸 조효소 A가 어디에서? TCA 사이클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 하나의 GTP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무엇을 수소이온을 방출하고 또 무엇을 전자를 방출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바깥으로 내뱉어요. 여기다 같이 쓸까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뱉죠. 그 다음에 이 수소이온 얘네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 NADH 또는 FADH 형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자전달계로 가죠. 이 전자전달계를 가서 무엇을 공급받아? 산소를 공급받아 물을 형성하면서 많은 양의 다량의 ATP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유리지방산인 팔미트산과 스테아릭산, 여기 좀 있다. 여기 지금 초성포도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량의 ATP를 생산할 때 우리 TCA 사이클에서 또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총 한 36개 ATP를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 38개에서 39개의 ATP를 탄수화물에 또는 글리코겐의 유산성 분해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즉 이런 것들이 지금 유산소성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유산소 대사 중에서도 지방을 대사연료로 사용할 때 대표적인 지방이 결국 우리 리파제 효소에 의해서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에 의해서 우리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유리지방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뭐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세틸 조효소 A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아세틸 조효소 A가 만들어져서 똑같이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많은 양의 또 ATP를 만들어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팔미트산과 스테아릭산이죠. 이 스테아릭산 팔미트산 같은 경우 약 130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테아릭산은 약 147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본 것만 봐도 즉 인원지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ATP를 만들어냈고 또 해당 과정을 거쳐서는 2개 또는 3개 ATP를 만들어냈고 유산소성 해당 과정을 거쳐서는 38개에서 39개의 ATP를 만들어냈고 지방의 분해를 통해서는 약 130개에서 147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유산소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만들어낸 에너지는 누가 더 점점 많아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운동들은 얘네 무산소 대사는 주로 어떤 운동에? 순발성 운동에. 이런 운동들은 주로 어떤 운동에? 지구성 운동에 주로 이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에너지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일량은 뭐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량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은 뭐라 그래요? 파워로 얘기하잖아요. 운동량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가 높은 거예요? 파워가 높은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대사가 뭐예요? 무산소성 대사예요.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대사가 어떤 대사예요? 유산소성 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파워에 유리해요? 높은 파워에 무산소성 대사가 유리하죠. 그래서 파워가 높은 건 어떤 운동? 순발성 운동에. 파워가 낮다라면 이 운동은 지구성 운동에 유리한 에너지 대사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반가루 1번의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세포막은 물질이동 통로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또 세포질은 물질의 저장과 에너지 대사, 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유념해야 될 것은 세포질의 에너지 대사는 어떤 것들, 인원질 시스템과 어떤 대사가, 젖산 대사는 세포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좀 유념해 두시고요. 반가루 2번에 조직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반가루 3번에 기관, 조직과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개, 시스템, 우리 인체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다시 한번 풀어보죠. 필기 다 하셨어요? 우리 몸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신경계가 있고, 내분비계가 있고, 호흡계가 있고, 순환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고, 지금 했던 에너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몸은 늘 언제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체온은 36.5도를.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외부의 어떤 자극들이 내 항상성을 혼란시키는 자극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응을 할 때 항상성의 범위 내에서의 어떤 자극이라면 나에게 큰 적응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있는 거니까. 36.5도에서 37도로 올라가면 조금 몸에 살짝 우리가 체온 불감성 체액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게 증발되는 피부에 어떤 수분기가 있겠죠. 체온을 낮춰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에 대한 증가에 더불어서 땀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예요. 이 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땀을 증발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보다 넓어지게 되면 내 몸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겠죠. 이 자극은 어디에서 올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일 수도 있고, 또는 인체 내부에서의 자극일 수도 있어요. 주로 외부에서 자극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는 뭐예요? 고지대이냐, 또는 외부의 온도이냐. 고지대로 올라간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산소 분압이 낮다라는 거고요. 온도가 우리 저온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운동이에요? 고온에서 운동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로 따진다라는 거죠. 내부 환경의 변화라면 어떤 거 주로 따지겠어요? 내부의 환경 변화, 산소 분압이 떨어지는 이 고지와 또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운동을 한다라면 계속해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될 것이고요. 또 무엇이 높아지는 환경이에요? 운동 강도 높아질수록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는 환경이 될 것이고요. 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진다, 또 고강도 운동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높아져요? 수소이온 농도는 많아질 거고 체내의 pH 수준은 떨어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죠. 또 운동을 한다는 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순수 효율성을 따질 때 우리 몸의 운동이 에너지원을 전부 다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진 못해요. 대략 한 60% 정도는 지방은 열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무엇을 높여주게 돼요? 체온을 높이게 되겠죠. 그 체온이 높아지면 부수적으로 결국 뭘 흘려요? 땀을 흘리게 되니까 무엇도 떨어지게 돼요? 체액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자극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자극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건 누구겠어요? 구심성 신경을 따라서 신경계가 받아들이겠죠. 그 신경계가 받아들여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 척수를 거쳐서 어디 대뇌로 가겠죠. 우리 이제 거의 중추로 가겠죠. 그러니까 중추라고 얘기합시다. 자, 말초신경을 거쳐서 중추로 갔어요. 중추로 갔다 다시 신경계로 내려보내겠죠. 이 신경계는 각각의 명령을 내릴 거예요. 어디다가? 자율신경계와 어디로? 체성신경계로. 우리 체성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운동계와 또 하나는 감각계예요. 이 운동은 뭘 일으켜요? 바로 근수축을 유발할 것이고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의 환경 변화든 어떤 외부의 어떤 명령이든 어떤 과제를 수행하라라고 했으면 우린 체성신경계에 따라서 수의적으로 근수축을 유발할 것이고 그 근수축에 따라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 동안 근수축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였었어요? 계속 얘기했던 게 ATP였죠. ATP와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원과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ATP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한다라는 건 얘네들한테 ATP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각종 에너지원을 공급해줘라 라는 명령을 우리 몸속에다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의적인 운동이 이루어졌지만 불수의적인 명령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 자율신경계가 그 역할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주로 어떤 때? 안정시에 주된 역할을 하죠. 운동이 막 시작을 했어요. 이제 부교감신경이 안정시에 통제를 하고 있다가 점차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누구에 대한 통제가 커져요? 교감신경에 의한 통제가 점점 커져요. 교감신경은 주로 어떨 때 관장하기 때문에? 운동시. 자,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주로 부교감신경계의 역할이에요. 물론 교감신경계도 작용합니다만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체 요구에 따라 인체를 반응하게끔 만들어주는 애는 교감신경계의 작용이에요. 즉 얘네들이 근육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순환계를 자극하는 거죠. 순환계가 어디예요? 심장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순환계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누굴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계를 자극하는 거죠. 어디예요? 폐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필요한 건 뭐래요? 산소래요. 산소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래요. 그럼 호흡계는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폐 심도와 호흡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심도 호흡 수를 증가시켜서 들여보냈어요. 순환계는 그러면 얘를 가스를 혈액에 녹여서 혈액으로 운반해 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많이 운반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증가시키는 거예요? 박출량을 증가시키거나 심박수 여기 이렇게 쓸게요. 호흡, 심도, 분당 호흡, 수. 호흡 심도라고 얘기했던 거 왜 뭐 때문이에요? 폐포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산소를 들이마셔서 순환계를 통해서 근육에 혈액을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근육은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많이 보내주고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조금만 보내주는 거죠. 그게 혈류 재분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다시 이 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산화탄소였잖아요. 그럼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밖으로 무엇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내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통하는 길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넓혀주면 돼요. 호흡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많게 해주면 돼요. 순환계에서 그것을 많은 산소를 받아서 혈액을 많이 오면 무엇을 늘려주면 돼요? 박출량을 늘리면 돼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더 늘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심박수를 늘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에서 필요한 양의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더 빨라질까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강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 그럴수록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산소성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에서 산소가 불충분하면 어떤 대사가? 무산소 대사가. 그러다가 산소가 공급이 쭉 이루어져서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면 어떤 대사로?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교감신경계가 또는 부교감신경계의 억제성 자극이 줄어들고 교감신경계의 흥분성 자극이 항진되어져서 바로 산소를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의 말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달랐어요. 얘는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죠. 교감신경 말달은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아세틸콜린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억제성 자극을 가했다면 노르에피네프린은 흥분성 자극을 가했어요. 그렇죠? 물론 다르죠. 근수축을 위한 아세틸콜린은 어떤 자극? 흥분성 자극이고요. 어쨌든 요 자극을 통해서 억제성 자극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흥분성 자극은 점차 증가하게 될 거예요. 운동 강도 높아지면. 하는 일정 강도 운동이라면 요 수준 어디에서 일정하게 자극을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산소가 공급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엔 체내에 안정상태의 산소 소비 수준에서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시작 이후에 산소 섭취는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는 수준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럼 여기는 어떤 구간이에요? 지금 산소가 불충분하게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대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산소 대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에너지원을 뭘 쓰겠습니까? ATPPC나 또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을 만들어내면서 글리코겐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산소가 충분하게 딱 들어왔어요.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오면 어떤 대사를 해요? 유산소성 대사를 하겠죠. 탄수화물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하든가 지방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하던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는 부산물을 축적하겠지만 여기서는 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어질 겁니다. 그러서 운동이 끝나면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EPOC가 나타나든 산소 부채의 이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운동이 이루어진다라면 아마 이렇게 운동이 계속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무산소 대사로 이루어져요. 물론 여기서 유산소 대사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산소 공급을 통해서 받아들인 에너지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몸속에 있는 저장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결국 이렇게 EPOC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운동 강도가 낮다라면 어떤 대사로? 유산소성 대사로. 운동 강도가 높다라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강도로? 무산소성 대사로 에너지를 충족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뭐가 축적돼요? 이 산소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산소가 결핍된 데는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내 수소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될 거고 근피로를 유발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고강도 운동의 근피로 유발은 뭐예요? 젖산 축적이에요. 물론 젖산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래요. 뭐 때문이래요? 수소이온의 축적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장시간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쭉 운동을 지속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에너지원은 몸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글리코겐의 고갈이라는 건 체내의 에너지원을 즉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아주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한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하 상태로 있을 때에 간글리코겐의 고갈을 초래해요. 근데 운동 시에는 간에서 당 신생을 하는 속도와 근육에서 에너지를 글리코겐을 소비하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당을 신생하는 속도보다 소비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디에서 고갈이 초래되겠어요? 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보다는 근육에서 더 빨리 써요. 그럼 어디에서 고갈이 초래돼요? 근에서 고갈이 초래되는 거죠. 근에서 고갈이 초래되는데 지금 어떤 대사예요?
항정 상태예요. 유산소 대사예요. 결국 뭘로? 이 글리코겐은 뭘로? 완전히 분해돼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있는 글리코겐의 양이 거의 없죠. 이것이 바로 근피로가 유발되는 원인이에요. 장시간 운동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글리코겐의 고갈은 말초성 피로를 유발해요. 근육의 피로를 유발해요. 근데 간글리코겐 고갈은 중추성 피로를 유발해요. 심적인 피로와 신경계통의 피로를 유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강도가 지속되면 피로감은 부산물의 축적이 아니라 에너지원의 고갈 때문이고,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의 피로의 원인은 물론 에너지원의 고갈이기도 하겠죠. ATP의 고갈이기도 하지만 부산물의 축적이 주된 에너지, 우리가 피로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인체는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때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순환계에 산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순환계도 증가되어져서 필요한 만큼 주고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고, 호흡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호흡이 증가했다가 필요한 만큼 주고 운동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빠른 증가 구간이 있고 또 완만하게 증가하는 구간들이 항상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빠른 증가는 누구의 역할 때문이에요? 다 이런 신경계 역할 때문이에요. 이런 신경계 역할이 더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느린 증가, 일은 크게 버리고 나중에 뒤에 상태를 수습하는 것이 주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호르몬계죠. 내분비계예요. 내분비계는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 뇌하수체를 자극하게 되죠. 이 뇌하수체에서 각종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들이 방출되게 될 것이고, 이 자극 호르몬들이 간에서 당원을 분해하거나 또는 근육에서 당원을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근육에서 지방을 이용하게 해서 에너지원을, 빠른 운동에서는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 낮은 강도의 지구성 운동에서는 지질을 분해해서 유리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자극에 인체는 항상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자극이 크면 클수록 반응도 역시 어떻게 나타나요? 크게 나타나요. 그렇죠. 자극이 크면 내가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몸이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자극이 항상 노출되면, 외부 환경이라든가 내부 환경의 어떤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내 신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적응하게 돼요. 적응한다라는 건 내 신체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체의 능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극이 이렇게 큰 자극이 왔다라면 내가 신체적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신체적 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극은 똑같은 자극이어도 상대적으로 작은 자극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작은 자극으로 느껴진다는 건 인체의 반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작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심장도 좋아졌고 기관도 좋아졌고 근육도 다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적게 반응해도 돼. 적게 보내도 돼. 우리가 크게 힘들여 애쓸 필요가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 줄이겠어요? 호흡수도 줄이고 심박수도 줄이고 근혈류량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양의 산소를 충분하게 조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후에 동일 강도 운동 시는 이렇게 뭐가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고, 지구성 운동 시 트레이닝 후에 고강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신체의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고강도 운동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체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인체의 모든 조직들이 뭘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자, 4페이지에요. 인체는 여러 개의 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복부강, 배부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디 복부강과 흉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 쪽에 있는 혈액이 흉부 쪽으로 올라가는 어디 혈류 재분배 과정에서 주요하게 보면 되는 문제고요. 3번에 보면 인체의 기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화학적 구성을 보면 물이 대략 한 70% 정도, 유기물이 29.7% 정도, 한 30% 정도 있대요. 유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된 에너지원을 얘기하면 1차적 연료가 있고 2차적 연료가 있어요. 대사가 이루어지는 이 근육계에서 에너지원을 쓰는 건 크레아틴 인산과 뭐예요? 탄수화물과
또 하나 지방이에요. 그렇죠. 크레아틴 인산은 이 무기인산을 조직으로 ADP에 넘겨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다라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의 글리코겐으로 변환되어졌을 때의 분자식이 탄소가 6개, 수소이온이 12개, 산소가 6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팔미트산과 스테아릭산 같은 경우 탄소가 16개,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32개, 산소가 2개,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스테아릭산 같은 경우 탄소가 18개, 수소이온이 36개, 산소가 2개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유기물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당 과정과 또는 베타 산화 과정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는 것은 탄소가 2개인 이탄소 물질의 사슬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탄소 물질인 사슬을 TCA 사이클로 보내면 이 이탄소 물질이 4탄소 물질이었던 물질이 6탄소 물질로, 이게 2개 합쳐지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옥살 아세트산이 무엇으로? 시트르산, 즉 구연산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이 탄소 사슬을 보내면서 요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인산을 ADP에 공급해서 ATP를 재합성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탄소 사슬을 보내주는 과정들이 우리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사슬을 하나를 보냈지만 즉 2개를 보내겠죠. 결국 2개로 분해되었으니까 초성포도산이 베타산화 과정에서는 팔미트산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보내겠어요? 2개씩 나누면 8개를 보낼 것이고 스테아릭산 같은 경우는 9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해내게 되는 겁니다. 인체의 골격 및 근육에서 골격은 뼈가 206개의 관절이 250개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우리 순한 생리학에서의 골격보다는 운동 역학에서의 어떤 골격에 대한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요. 골격근의 구성을 보면 근육의 구성은 수분이 한 75% 정도, 단백질이 한 20% 정도, 무기염이 5% 정도래요. 이 무기염을 에너지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대사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근육은 수분을 제외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크레아틴, 인산, 젖산, 효소, 무기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중요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의 함량은 근육 중량이 한 5%, 0.5%에서 1%가 된다. 우리가 에너지의 저장량이 작은 것은 결국 그 또 다른 에너지원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작은 것은 하지만 뭐에 좋아요?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지방은 무한정 저장할 수 있지만 해놓지만 저장해 놓은 걸 빼내기도 어려워요. 따라서 강도 높은 운동에서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대사의 물질로는 적절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는 우리가 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고강도 운동으로 가면 갈수록 저장량은 작지만 빨리 분해시킬 수 있는 글리코겐이나 인원질, 즉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낮은 강도 운동은 빨리 쓸 수는 없지만 피로감을 적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물론 완전히 분해되지만 고강도 운동은 빨리 쓸 수 있지만 부산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라든가 무기인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트레이닝이 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강도 운동에서도 에너지원의 저장량도 많아졌고 체내가 산성화되는 환경에서도 해당 과정을 일으키는 해당 요소의 활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이 좋아진 거죠. 저장량도 많아졌고 산성화돼도 운동할 수 있으니까. 지구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데 이 강도의 운동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나는 이거 편하게 줄 수 있어. 아까 글리코겐의 에너지원을 쓸 때 나는 지방으로도 충분히 그 운동할 수 있어.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그만큼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피로하지 않아. 글리코겐의 고갈이 작은 운동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인체의 기능을 볼게요. 항상성이에요. 우리 체내 pH 수준, 산도는 몇 정도 유지돼요? 안정시에 체내 pH는 대략 한 7.4
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산성화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체내에 지방을 분해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체내에 우리 pH가 몇일 때가 중성이에요? 7일 때가 중성이에요. 7보다 커진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염기화 된다라는 거예요. 7보다 작아진다는 건 산성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pH 7.4라는 건 약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상태예요. 약 염기가 되고 있다는 건 체내에 지방을 분해하던 에너지원을 분해해서 혈중에 중탄산 이온의 농도가 일정 수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을 통해서 산성화돼서 수소이온이 나왔을 때 이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탄산으로.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혈중에 있겠죠.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중요할 거고, 또 체온은 어느 정도로 유지돼요? 체온은 36.5도씨 정도로 유지될 것이고, 우리 혈압 같은 경우는 평균 동맥 혈압 대충 몇이에요? 맥압을 3으로 나누어 준 것에 최저혈압을 더해준 게 평균 동맥 혈압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93 mAh 정도 유지하죠. 자, 요런 정도의 우리 생리학적인 한계 범위들이 있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한계 범위. 요 생리학적인 한계 범위 내에서 pH가 7.4보다 높아지면 낮춰주고 7.4보다 낮아지면 높여주고. 자, 염기화될 때 낮추는 방법 뭐예요? 염기성 물질 뱉어내고 수소이온 만들면 돼요. 산성화될 때 산성화되는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소이온 배출하고 중탄산이온 재흡수하면 돼요. 그런 것들. 체온이 높아져요. 체온이 높아지면 낮출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땀 흘려서 증발시키면 돼요. 체온이 낮아지면 이거 다시 높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몸을 떨면 돼요. 마찰해서 대사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면 돼요. 그럼 체온은 다시 높아지겠죠.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심장을 적게 뛰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혈압이 낮아져요. 그럼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일정 수준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항상성이죠. 즉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이런 변화가 보여주는 역동적인 안정성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첫 번째 줄에 항상성이란 인체 내 안정상태의 유지를 의미한다. 즉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의 안정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인체의 세포가 건강하려면 또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세포주의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이 항상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트려서 그 항상성의 범위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능력을 그만큼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항상성의 범위가 이 정도인데 pH 범위가 7.4에서 운동을 하면 6.8, 6.4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힘들어질 텐데 그 범위를 적응할 수 있게 그 생리학적 범위를 이렇게 확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주의란 세포 내 외부의 변화예요. 이런 어떤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또는 외부 환경에서의 어떤 변화들, 세포 주위의 어떤 변화들이 주로 화학성분이라든가 삼투압 또는 수소이온 농도나 온도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되게 되면 이 변화의 내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체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자극이 어떤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걸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평 정도로 나올 만한 얘기고요. 세포는 이 중 어떠한 요인이라도 정상에서 벗어날 경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pH가 6점 몇으로 떨어져서 산성화되어 체내는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고 세포는 파괴되고 적혈구는 파괴될 것이고 산소 운반 능력 떨어지고 체내의 산소 공급 떨어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항상성의 원리란 생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체의 생존과 건강은 바로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부활하는 데 달려있다. 따라서 항상성이란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데 불변성은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의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고, 늘 언제나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부적 피드백을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항정 상태는 생리학적 환경의 일정한 유지를 나타내기 위해 운동 생리학들이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항정 상태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안정 상태거든요. 이 안정 상태에서 호흡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체온이라든가 이렇게 역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항상성은 요 안정, 생리학적 안정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서 신체의 요구에 따른 거기에 반응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산소의 필요와 수요량과 산소의 요구량과 산소의 섭취량이 일치해서 이렇게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항정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평 정도로 말하죠. 그래서 항상성과 항정 상태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항상성은 일반적으로 보상 조절 반응, 즉 음성 피드백 반응의 결과로 스트레스가 없는 비교적 일정한 내부 환경이다. 우리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건 누구를 활성화시키겠어요? 누가 주된 역할을 하겠어요? 부교감 신경이 주된 역할을 할 거예요. 즉 인체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근데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반응을 보이겠어요? 교감신경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운동이란 결국 내 신체 내부 환경, 안정적인 생리적 범위, 항상성을 유지하는 범위를 뭐 한 거예요? 스트레스 영역, 초과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때문에 계속 인체는 거기에 적응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발달이고, 능력의 발달이고, 동일강도 운동이라면 효율성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항정 상태는 반드시 내부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인체 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따른 신체의 반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대사적으로 열을 생산하게 되면 열을 낮추기 위한 발한 반응이 나타나겠죠. 땀을 분비해서 체온을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을 증가시키는 반응과 열을 낮추기 위한 반응, 열을 증가시키는 어떤 자극과 반응이 일치하게 되면 그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밑에 그림 1에서 보면 체온이 36도, 5도, 중 37도 정도 수준이 안정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운동 시에 38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대사적인 열의 생성, 근육의 수축에 의한 마찰인 열 생성에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과정이 서로 동일하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체온이 일정하게 38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시간에 따라 동맥 혈압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예면 93mm HG 정도인데 살짝 오르막내리락 한 94, 95 정도에서 밑으로는 한 91, 92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한 92에서 94mm H 정도 범위 내에서 혈압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동맥 혈압은 아니고 아마 소동맥이라든가 이쪽에 아마 혈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동맥 혈압이었다면 아마도 120에서 한 80 정도의 범위 사이에서 큰 혈압 변화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상태? 뭐라고? 항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5페이지에 보면 다시 한번 항정 상태와 항상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항상성이란 개념은 비록 신체의 내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내부 환경이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일직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역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성은 생리학적인 요인들을 기준 수치 오차 범위 내에서, 즉 제가 이 선을 그어드린 건 바로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면 여기에 기준 수치의 어떤 범위,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역동적인 안정성 사례는 평균 동맥 혈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93mm Hg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혈압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처음이어서 좀 크게 넓게 봤지만 우리가 항상성에 대한 개념과 항정 상태에 대한 개념은 시험 문제로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항상성과 항정 상태를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정리를 꼭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잠깐만 쉬었다가 인체 조직화 들어가겠습니다.